창피하니까 꺼져. 그 말은 매섭게 날아와 내 뺨을 때렸습니다. 그날 시장은 유난히 붐볐습니다. 가을 햇살이 비닐 천막 위에 번들거렸고 생선 비린내와 갓 구운 붕어빵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상인들과 흥정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늘 한 톤 높았습니다. 이런 거 살 줄도 모르면서 뭐하러 나왔어? 집에서나 좀 쉬지.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바라보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바늘처럼 따가웠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장바구니를 두 손으로 더 꼭 쥐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 손에서 봉지를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제발 좀 꺼져. 순간 손등에 차가운 공기가 닿았습니다. 그리고 등 뒤로 무언가 밀려오는 느낌, 발이 미끄러졌고 균형을 잃은 나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차가운 시멘트가 등허리를 세게 쳤고 그 충격에 숨이 멎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미세하게 움찔거렸습니다. 주변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 밀었어. 임신한 사람한테 저렇게 누군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스마트폰 카메라의 찰칵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젊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얼굴엔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굳어졌지만 곧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넘어진 건 자기 잘못이지. 내가 언제 밀었대?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냉랭한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겨우 일어나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장바구니 속 배추가 쏟아져 나왔고 그 위로 사람들이 조용히 길을 내주었습니다. 시장 끝자락에 있는 약국 앞에서 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숨을 고르며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아이가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작은 생명이 내 안에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움직임은 나를 더 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했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던 듯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내 손끝에 작은 떨림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무너진 마음의 잔향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시장 폭언, 시어머니, 임신부 해시태그가 붙은 영상이 한 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 나는 길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를 감싸쥔 손, 굳은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차갑게 돌아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 조회수는 이미 1000을 넘었고 댓글에는 수십 개의 문장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임신부를 밀다니. 얼굴 공개해야지. 나는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내 가족을 향해 날카롭게 쏟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TV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벽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모를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날의 말과 손짓이 이미 영원한 상처로 남았다는 것을. 밖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스산하게 불고 간간히 비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잠들었지만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진 뒤에도 그 말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창피하니까 꺼져. 그날의 모든 소리, 비닐 천막의 흔들림, 사람들의 숨죽인 웅성거림, 휴대폰의 찰칵, 그 모든 게 하나의 긴 그림자처럼 내 기억 속에 밝혀버렸습니다. 밤새도록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는 처마 밑을 두드리며 마치 오래된 기억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눈을 뜨자 방 안엔 눅눅한 냄새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젖은 공기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와 어깨가 욱신거렸고 배를 감싸 쥔 손끝에 아직도 어제의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사건 사고들이 떠들썩하게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컵에 보리차를 따랐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일어나긴 했네. 괜히 대단한 일처럼 굴지 말고 밥이나 먹어. 그 말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글자는 읽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훑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의 시선이 미묘하게 피했습니다. 괜찮아?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 목소리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진실은 늘 조용히 삼켜져야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역국과 멸치볶음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미역국은 미지근했고 국물 위에 기름이 얇게 떠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코끝에 닿자 문득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결혼 초 시어머니는 늘 미역국을 끓이며 말하곤 했습니다. 여자는 결혼하면 미역국 끓이는 법부터 배워야 해. 그게 가정의 기본이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오늘은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할 일도 없네. 남의 집 일 가지고 호들갑이야.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이미 영상이 그녀의 눈에도 닿았다는 걸.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미안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피로한 체념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집 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냉장고의 낮은 진동음과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메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빗방울이 더 굵어졌고 나는 커튼 사이로 흐릿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길에 빗물이 흘러내리며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동그란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파문이 겹쳐질 때마다 내 마음도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도 그럴 의도는 아니었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야.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엔 나를 위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오해라니요. 영상 그대로잖아요. 그래도 당신도 좀 참았어야지. 시장에서 그렇게 사람들 많은데. 그는 끝내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고 아무 감정도 담기지 않은 미소였습니다. 그래요. 제가 참았어야죠. 그 말이 끝나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 잠이 들었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겨진 건 식탁 위에 식어버린 보리차와 나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고요는 더 짙어졌습니다. 나는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불빛이 꺼지면 어둠 속에서 어제의 장면이 다시 살아날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짓,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차가운 바닥의 감촉. 손끝을 배 위에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소리를 피해 잠든 듯 했습니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얇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바람결이 볼을 스치며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그만 울어도 된다고.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안으로 스며들어 말이 되지 못한 채 마음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집의 침묵이 나를 삼키기 전에 누군가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내 손을 잡아줬다면 어땠을까?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을 때 나는 이미 휴대폰을 손에 쥔 채였습니다. 밤새 꺼지지 않은 화면 위로 수십 개의 알림이 밀려와 있었습니다. 조회수 50만 돌파, 댓글 3,000개. 세상은 내가 모르는 사이 그날의 사건을 하나의 이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영상 속에 나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웅성거림, 내 손에 닿은 차가운 시멘트, 그리고 굳은 표정의 시어머니. 사람들은 그 장면을 반복해서 보며 분노했고 누군가는 짧은 음악을 더씹혀 짤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저 며느리 불쌍하다. 저런 시어머니는 감옥 가야 해. 남편은 뭐하나. 익명의 말들이 내 얼굴에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그 안엔 동정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노출된 나에 대한 수치심이었습니다. 주방에선 시어머니가 라디오를 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뉴스를 피하듯 트로트를 틀어놓았습니다. 세상에 미친 사람들 많다니까.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손끝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컵을 잡은 손에서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내 눈을 피했고 나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나가며 짧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조심하자. 기자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 그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회사 평판을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점심쯤 되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임신부 폭언 사건, 경찰 내사 착수. 기사에는 블러 처리된 사진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라디오를 껐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내가 괜히 사람들 앞에서 울고 넘어지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분노보다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넘어졌다고 해도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신 건 그게 뭐 어쨌다고.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남 앞에서 시어머니 체면 세워주는 게 예의야. 그 말에 더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예의란 언제나 나에게만 요구되는 단어였으니까요. 그녀는 TV를 켜며 덧붙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잠깐 흥분했다가 잊어. 하루 이틀 지나면 조용해질 거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빨리 잊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앞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든 기자, 카메라를 든 남자, 그리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휴대폰을 드는 이웃들. 혹시 영상 속 시어머니분 맞으세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잘못 보셨나 봐요. 그녀는 문을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누가 악의적으로 편집한 거야. 절대 사실이 아니야. 문이 닫힌 뒤에도 현관 너머에서 사람들의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저 집이래. 아니면 저런 대문 앞까지 왜 오겠어. 그 목소리들이 벽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숨이 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남편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습니다. 수돗물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귓가를 채웠습니다. 그 물속에 손을 담그자 차가운 감촉이 심장을 서서히 가라앉혔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제 나를 지켜줄 건 아무도 없구나.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바로 이 집이래. 나는 커튼을 조금 열었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몇 명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나는 커튼을 닫고 다시 그늘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기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살짝 배를 쓸며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울지 않아.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는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앞 골목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침묵 속의 시선이었습니다. 신문을 가지러 문을 열자 바로 옆집 아주머니가 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분리수거 봉투를 들락거리며 일부러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그 집 맞대. 문을 닫는 순간 그 말이 공기처럼 따라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냥 사소한 일인데 누가 찍어서 이상하게 편집했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상대가 뭐라 말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한동안 손을 허공에 둔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전화 왔어. 내 남편까지 욕먹게 생겼어.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 때 난리 났어. 거래처에서도 그 영상 이야기 나왔어. 회사 이미지 생각 좀 하지 그랬어?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웃음은 조롱도, 비난도 아닌 단순한 체념이었습니다. 내가 회사 이미지까지 생각했어야 하나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마음이 좀 급했을 뿐이야. 요즘 스트레스도 많고.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가 문가에서 낮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세상 사람들이 다 예민한 거야. 옛날 같으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 쳤다고 벌 받았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끝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 위로 파랗게 핏줄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기요. 혹시 영상 속 인물이 맞으신가요?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낯선 기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낯선 기자의 목소리가 기사. 그날 저녁 송가벨이 하리. 시어머니는 수화기를 빼앗듯 내려놓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사람들 난리야. 이 세상은 진짜 미쳐 돌아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방에서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문틈 아래로 새어나온 빛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며느리의 방에는 눅눅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나는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빗방울이 아직 그치지 않아 공기 속엔 젖은 흙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문득 고향집이 떠올랐습니다. 시골집 마당의 장독대, 엄마가 끓이던 된장찌개의 냄새. 그곳에서는 이런 눈치도 이런 침묵도 없었는데 나는 그리움을 꾹 삼켰습니다. 다음 날 남편의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혹시 인터뷰 요청 같은 거 받으시면 일절 대응하지 말아주세요. 회사 이미지가 걸려 있어서요. 그 말은 당신의 명예보다 회사가 먼저라는 의미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선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은 무섭다니까요. 누가 찍을 줄 알고. 그러게 말이야. 나도 손녀 며느리 교육 다시 시켜야겠다니까. 그들은 마치 내 앞에 내가 없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애가 좀 덜렁대서 그래요. 나도 곤란하다니까.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라 체면을 지켜야 하는 존재였다는 걸. 그날 밤 부엌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종이컵이 굴러다니고 멀리서 누군가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마저 내게는 비수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는데 내 시간만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잠들기 전
TV에서 흘러나온 한 문장이 유난히 오래 남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진실보다 이미지에 더 예민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도 내 아이도 이제 이미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나는 천천히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창밖의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빗소리 속에서 마음 한구석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집은 나를 지워가고 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맑은 봄비가 살짝 내리던 시간, 현관문 앞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파란 파일을 든 채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사회복지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 관련해서 혹시 피해자분과 연락이 닿을 수 있을까 해서요. 그녀의 말에 순간 공기가 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 안쪽에서 굳은 채 서 있었고 나는 부엌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잘못 찾아오셨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영상 속에 임신부로 보이던 분이 걱정돼서요. 혹시 몸은 괜찮으신가요? 그 순간 내 발걸음이 저절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에요. 말이 나오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녀가 낮게 속삭였지만 나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의료 지원이나 법률 상담을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혹시 인터뷰에 응하고 싶으신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 오해예요. 세상에 떠도는 말 믿지 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복지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연락처만 남겨드릴게요. 필요하실 때 연락 주세요. 그녀는 작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고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연락드릴게요. 문이 닫히자 시어머니가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게 뭔 짓이야. 남한테 집안일 떠벌리면 사람 취급 못 받아.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안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요. 그 말이 끝나자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손바닥으로 식탁을 세게 쳤습니다. 입 좀 닫아. 네가 임신했다고 세상이 내 편인 줄 알아?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복지사가 남긴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잉크로 적힌 이름과 전화번호. 문득 글씨 위에 작은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눈물이었는지 물컵의 물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센터에서 왔다며 제발 그만해. 더 말이 커지면 우리 다 끝이야. 그의 말은 부탁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끝이라니요.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무너진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내 시선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나는 매일 밤 복지사의 명함을 손에 쥔 채 잠들었습니다. 불빛 아래서 그 작은 종이는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명함을 보고 있으면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줄 수도 있겠구나. 그 희미한 가능성이 내 안에 마지막 등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슈퍼 앞에서 그 복지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요즘은 좀 어떠세요? 그냥 버티고 있어요. 그녀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내 웃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버티는 것도 용기예요. 그런 분들이 결국 이겨요.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누군가의 슬픔을 조용히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 단순한 사실이 그날 내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아래에서 봄비가 실처럼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나는 배를 쓸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날의 공기에는 비 냄새와 함께 아주 희미한 희망의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얼굴은 점점 초췌해져 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 영상은 여전히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고 그때마다 집안 공기는 금방 탁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회의 중에도 다들 그 얘기만 해. 나를 불쌍하게 쳐다보는 시선, 네가 느껴봤어?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그건 제 탓이 아니잖아요. 그 말에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왜 다 너 때문에 생긴 일 같지? 내가 나서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야. 그의 말은 어딘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역시 이 모든 사태의 피해자처럼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가 진심으로 나를 원망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원망 속엔 어머니에 대한 분노도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도 사람들 욕먹고 있어. 밖에 나가면 다 손가락질이야. 당신은 몰라. 저도 손가락질 받아요. 당신은 모른다니까. 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젠 알아요. 그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우리 사이엔 단 한마디의 대화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마을회관에서 돌아오자마자 벗어놓은 신발을 마구 던졌습니다. 다들 내 얘기만 하더라. 내가 사람 하나 죽인 것도 아닌데 왜들 이래.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처럼 보이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차를 끓이며 그녀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등 뒤에서 말했다. 넌 왜 아무 말도 안 해? 네가 사과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야.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사과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오래 귓가에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남편이 조용히 내 방문을 열었습니다. 당분간 엄마를 시골로 보낼 생각이야. 이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겠어요? 몰라. 그래도 이대로는 안 돼. 그가 그렇게 말하던 순간 나는 문득 그가 어릴 적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명령에 이끌려 살던 아들의 얼굴. 늘 엄마가 원하니까라는 말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던 사람. 그의 안에는 여전히 그 꼬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꼬마는 지금 처음으로 자기 어머니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계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가 방 안을 메웠습니다.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틀 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짐을 꾸렸습니다. 검은색 캐리어를 끌며 말했습니다. 잠시 내려갔다 올게. 사람들 눈도 좀 피할 겸. 그녀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하던 그날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검은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미워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녀의 삶에도 어쩌면 아무도 모르는 어둠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주보지 않은 채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작은 아이가 공을 굴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그 소리를 잠시 바라보다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겠지. 나는 그를 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괜찮아요. 다만 어른들이 문제죠. 그 말에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지 일주일쯤 지나자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녀가 매일같이 틀어놓던 라디오 소리도 새벽마다 나던 부엌의 발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식탁 위로 비칠 때마다 마치 누군가의 빈자리가 내 마음을 쿡 찌르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편이 서랍을 정리하다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강이라는 이름이 흐릿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엄마 서랍에 있었어. 뭐지? 그가 봉투를 건넸고 나는 조심스레 봉인을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병원 영수증과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글씨는 조심스레 눌러 쓴 듯 단정했습니다. 그날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병원에 갔다면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후로 나는 다른 며느리들을 볼 때마다 그때의 나 자신이 겹쳐 보여요. 미워하면서도 미안해요. 편지 끝에는 정의, 1997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편지를 접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편지를 오래 바라보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릴 때 누나 얘기 그게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게 당신 어머니 마음속의 그림자였겠죠. 그날 밤 나는 혼자서 부엌 불을 끄고 앉았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벌레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으며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나를 향해 내뱉은 차가운 말들, 그리고 그 안에 숨은 두려움, 그 모든 게 조금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녀도 누군가의 잃은 엄마였구나. 나는 문득 결혼 초에 들었던 그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는 복이기도 하지만 벌이기도 해. 그 복을 잘 다뤄야 벌로 바뀌지 않아. 그땐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 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기사들, 이젠 좀 조용해졌어. 전화기 너머에서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다. 사람들 시선은 곧 지나가. 다만 그 아이는 괜찮니? 응, 며느리도, 아기도 괜찮아. 그 순간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 끝이 손끝에서 바스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은 채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날 시장에서 왜 그리 화가 나셨는지, 그게 단지 체면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흙냄새와 비냄새가 함께 스며들었습니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바르는 연고 냄새처럼. 이 세상에는 말로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사실 죄책감의 다른 얼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나는 처음으로 그 여인을 불쌍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나는 편지를 조심스레 봉투에 다시 넣고 그 위에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언젠가 이 편지
당신 손에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그 눈빛 하나만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기를. 비가 오던 날 시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그녀는 축축하게 젖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 위로 떨어진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며 얼굴의 주름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몸은 괜찮니? 그 한마디가 오랜 세월을 돌아 나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잘 자라고 있어요. 그녀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 떨림은 바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비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오래된 후회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낮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 와선 나도 모르겠어. 사람들 앞이라 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랬어.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 속엔 변명이 아니라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하고도 도망칠 수 없었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컵을 건네자 그녀는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 떨리는 손 위로 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이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그 두 글자가 공기 속에 흩어지듯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그 말을 끝내고 눈을 들었을 때 눈가에는 비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건 분노의 끝이 아니라 오래된 슬픔이 풀려나가는 소리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빗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컵의 모서리를 문지르며 낮게 물었습니다. 그 편지, 본 거지?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내 눈과 마주쳤습니다. 언젠가 버리려고 했는데 결국 못 버리더라. 그 아이 생각이 아직도.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널 보면 자꾸 겹쳐 보였어. 그때의 나, 그리고 그때의 아이가. 그녀의 눈동자에 흐릿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자 놀란 듯 움찔하더니 이내 가만히 있었어. 그 손은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공백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이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틈 사이로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꼭 지켜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둘 다 그럴 거예요. 비가 그친 새벽, 공기는 맑고 차가웠습니다. 새벽 안개가 마당을 덮고 고요한 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일찍 일어나 마루를 쓸고 있었습니다. 나무 빗자루가 마당의 물기를 천천히 밀어내며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닦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어제의 오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라는 조용한 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복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그 사람도 저도요. 그녀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부터는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커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제 그녀가 써둔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너를 며느리로 두고도 몰랐던 내 어리석음이 부끄럽다. 나는 그 종이를 천천히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배 위에 얹은 채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한테 꼭 안겨드릴게요. 이번엔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게. 창밖에서는 다시 빗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비는 조용했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소리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상처를 덮지만 그 흔적은 남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 속에서 우리는 배우죠. 용서는 말이 아니라 다시 손을 잡는 행동이라는 걸. 혹시 당신도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말하지 못한 미안함, 혹은 아직 풀지 못한 오해. 오늘은 그 사람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이제 됐어요. 그 한마디면 오래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